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벚꽃 명소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음료수 잔, 배달 음식 용기, 술병, 담배꽁초 등이 곳곳에 버려진 채 벌레가 꼬이고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데요. 꽃을 즐긴 후의 뒷모습, 참 아름답지 않죠. 쓰레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요, 쓰레기통을 일부 다시 설치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쓰레기 버릴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결국 무단투기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도시 미관을 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 디자인을 개발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15곳에 30개를 시범 설치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이 다시 설치된 게 1994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무려 3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로 내년까지 700여 개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색상은 일반 쓰레기통이 갈색이고요. 재활용 쓰레기통은 청록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가정용이나 업소용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민의식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민들의 불편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살리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선 내 쓰레기를 남기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이 흙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니요. 본투표로. 아니요. 예? 문제가 될 발언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해야죠, 당연히. 아유, 뭐. 그럼요. 그 지구에서 첫 소식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 네. 생태계가 변화되는 거 알고 있고 예상하고 그렇죠. 있는데 급격히 변화한다고요.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빠르다. 네. 예. 2022년 3월 18일에 남극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6도 높았다는. 예? 네.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때 날씨가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예.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저는 지금 뭐 한 3점 몇 도인가요? 아니에요. 그 정도. 38.6도가 네. 높다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남극 조사국의 관계자는 영하 기온에서 이러한 엄청난 온도 급증은 물론 견딜만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만약에 영국에서 만약에 날씨가 한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봄날 기온이 50도 이상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몸에 확 와닿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살고 있던 여러 생태계에 있었던 생물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크릴새우가 감소하고 네. 크릴새우를 먹이라는 황제 펭귄의 번식이 잘 안 될 거고 결국은 남극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작 남극 사람 별로 안 사는데 제일 피해. 맞아요. 남극의 자연이 제일 피해를 보네요. 근데 맞습니다. 결국 또 우리한테 돌아오겠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디언지도 남극이 지난 2년 동안 인간이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서쪽 남극의 빙하가 점점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극 주변에 떠 있는 해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빙하가 줄어들면 수십 년 안에 상당한 해수면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후변화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간의 기후협약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세기 중에 해수면 높이가 0.3에서 1.1m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네. 이 정도도 과소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남극조사국의 관계자는 남극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고기, 펭귄, 바다표범, 고래 등 이런 것들에 먹게 되는 크릴새우가 점점 감소하는데 크릴새우에 먹게 되는 것이 조류거든요. 이것도 역시 조류요? 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먹이 사슬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건데 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크릴새우는 조류를 먹고 배설하게 되는데 이 배설물이 해저로 가라앉게 되면은 탄소를 해저 밑바닥에 가둬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황제 펭귄도 해빙 감소로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펭귄의 방수 깃털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얼음 위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방수 깃털이 나오기 전에 바닷물에 자꾸 닿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좋대요. 점점 새끼가 이제 성체까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네. 결국은 펭귄들 개체도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연구자들은 온난화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세기 말까지 황제 펭귄 서식지가 무려 90%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세계 기상기구가 작년을 174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라 규정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에 대해서 이제 들어간 자금이 1조 3천억 달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GDP 대비 아직 1%에 불과하지만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게 9조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답답합니다. 펭귄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그렇죠. 펭귄 예.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일본이 올해 농림수산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 4년 만에 증액을 했다는데 네. 그냥 봐도 좀 신기하네요. 4년 만에 증액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일본의 농림수산 예산안이 4년 만에 늘어나서 2조 2,686억 엔 우론으로 이제 20조 원 넘어서게 된 건데요. 일본 참여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본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2014년 회계연도 전체 총액은 112조 5,717억 엔으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 식료 농촌기본법 개정 앞두고 농립수산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엔 정도 늘어나게 된 건데 일단 신규 농업인 육성위에서 121억 엔 이제 배정이 됐고요.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44억 엔 그리고 앞으로 농지 이용 방침인 지역계획 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 엔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봐야겠네요. 신경 써서 네. 신규 농업인을 육성하고 그렇죠.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쓰고 네. 지역 계획을 조성하는 사업에 또 돈을 조금 쓰고.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농사 지으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참고할 만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시골 가서 농촌 가서 농사 짓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일본도 그런 걸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식량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서 농립수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실천적인 농립수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 톤의 커피박. 그러니까 이 커피박이라는 게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맞아요. 커피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먹는 커피 원두는 사실 씨앗입니다. 그 옆 이제 밖을 감싸고 있는 과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씨앗만 필요하니까 이제 겉에 건 다 벗겨버리고 이걸 버리게 되는 건데, 엄청나게 버리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커피박으로 농업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브라질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커피박은 대부분 매립지에서 소각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연구진은 커피박에 염화안을 처리하면은 활성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조제 성분인 베타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탄소 함량이 증가하는 커피박을 베타존이 녹아 들어가는 액체에 처리하게 되면은 이 액체가 양파 뿌리 밑에 영향을 관찰해봤더니요. 네. 그랬더니 커피박을 처리한 액체는 증류수와 비쌀 정도로 독성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 살파고 나서
토양이 오염이 되거든요. 이게 베타존에 머물게 되는데 유럽연합은 수질 기준 초과할 정도로 지표수,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커피박을 활용해서 중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커피박에 이제 토양 오염을 막는 데 쓰인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야생동물이 직접적으로 베타존과 접촉하면은 피부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이 활성탄으로 만든 커피박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입증된 이번 결과를 보면 이렇게 버려지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게 되면은 농업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브라질 옥수수가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 시장을 장악해서 이 라이벌인 미국 옥수수 네. 수출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2022년 5월 달에 중국과 브라질 간의 새로운 식물위생 협정이 체결되면서 두 나라 간의 옥수수 거래가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23년 8월 달부터 24년 1월 달까지 브라질 옥수수 4,520만 톤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옥수수 수출량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건데 중국 세관자료에 따르면 23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브라질 옥수수가 중국 옥수수 수입량의 85%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예, 브라질의 대중국 선정량 증가로 미국은 작년에 브라질이 공급했던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고요.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멕시코의 기록적인 수요를 뒷받침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산 옥수수를 가장 많이 구매했던 나라였는데요. 23년부터 24년까지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이 사상 최대인 2,060만 톤을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수요 급증 때문에 멕시코 사료 수요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지속적인 가뭄 그리고 겨울에 옥수수 사용할 수 있는 관계 용수가 줄어들면서 국내 옥수수 공급량이 감소했고 외국산 수입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 중국 옥수수 수출을 늘리면서 네. 그동안 브라질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미국 거를 이제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시장도 계약 물량이 해마다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3년부터 24년까지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 북서부 지역의 주요 수출 항구 운송할 때 드는 비용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 항구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보다 좀 더 빠른 선적 시간을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좀 더 싸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월 초까지 모든 주요 수출국의 옥수수 수출 가격은 이 풍부한 글로벌 공급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가격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비싸지 않은 옥수수를 수출하게 된 건데요. 아르헨티나 시세가 전년 대비 39% 내려가면서 톤당 185달러로 떨어졌고 아르헨티나 핵 옥수수 생산 전망이 밝아서 수출 가능한 공급량도 대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브라질도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36% 가격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품종도 나오기 때문에 뭐 가격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곡물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계속 수출되면서 우크라이나 옥수수 시세도 전년 대비 34% 가량 내렸다고 하니까 당분간 옥수수 가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3253님이 조윤주 캐스터님 투표합시다. 안 하실까봐 그런 거.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내일 꼭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정치 잘못하면 내일 가겠습니다. 아침에 그라도 꼭.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멋진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네. 다음 주까지 그 인증 하시기를. 인증샷 해도 되나요? 요즘 해도 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 우리 그러니까. PD가 그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안 된답니다. 그렇죠. 인증샷 하면 안 되죠. 밖에서 해야 된대요. 아, 밖에서는 해도 되는 걸로. 네, 얼굴 안 나오는 안에서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예. 얼굴 안 나오는 걸로 하나 찍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소식이 또 들어있는데 유럽에서는 부활절에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이나 토끼 모양의 초콜릿 선물을 주고받아요. 네. 전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달걀 아니에요? 삶은 그쵸? 달걀 주는데 물론 주기도 합니다만 이제 초콜릿을 계란 모양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래요? 네네. 초콜릿을? 근데 올해 초콜릿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뭐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선물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네, 독일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뭐 보통 이렇게
대목이라 그러죠. 시즌 내만 딱 파는 이것 네네. 때문에 혹시 가격 부풀리기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부활절 인기 초콜릿 꼽히는 한 회사의 초콜릿이 0.99유로에서 1.19유로, 그러니까 1,400원에서 1,700원 가까이 한 20% 올랐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계란 모양의 초콜릿 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2%, 영국은 50% 올랐습니다. 어이구, 근데 이게 원재료가 올라서 그런 거라고. 네, 맞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10,080달러. 이제 이게 뉴욕 상품권에서 거래되는 5월 인도분 코코아 가격이긴 한데요. 이게 9,600달러까지 물론 뭐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10,000달러 이상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코아 생산량이 많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기후가 좋지 않아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 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관장님, 이번 주 밭 풍경 어떤가요? 네. 여기 윤중로 오다 보니까 벚꽃이 아주 예쁘던데요. 살짝 졌어요, 근데. 네. 네. 저희 밭에도 좀 벚꽃과 매화꽃이 함께 피어서 밭 주변의 경치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제 밭에 특히 이제 남산에 안중근의사 광장에 심어진 와룡매가 꽃을 피웠습니다. 와룡매요? 네. 임진왜란 때 원래 창덕궁에 있던 매화를 일본에서 이제 훔쳐 가져가서 기르던 것을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던 일본 사찰 승려가 우리나라에 다시 기증해서 돌아오게 된 매화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무가 누워 있는 모습이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와룡매입니다. 홍매와 백매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강풍에 의해서 홍매가 남산에 있는 가지가 부러져서 아이고.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이걸 증식을 해서 제가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 예. 올해 귀한 붉은 꽃과 흰 꽃을 아주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관장님 밭 구경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모종 단계라서 아주 작습니다. 예. 그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게 씨앗도 모종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심을 흙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흙 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이제 밭의 흙이 고슬고슬해서 호미질하기 아주 더없이 좋은 상태입니다. 고랑이 난 냉이며 이제 별꽃 이런 잡초들을 캐서 일항 위에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흙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흙을 지켜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게 바위가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사실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흙 하면은 이건 뭐 되게 많고 영원히 있는 그렇죠. 거죠. 이런데 아니군요. 네. 예. 지금은 초등학교로 불리는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물값이 기름값하고 비슷해지는 시절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실제 물을 우리가 사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흙도 마찬가지로 빗물에 의해서든 바람에 의해서든 이게 이제 흘러내려가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이제 흙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흙이 많이 쓸려가나 봐요. 네. 이제 막 조성한 텃밭은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갑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볏짚이나 낙엽을 두툼하게 두둑이에 올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흙이 유실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가물어 비가 오지 않은 때는 증발하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분을 공급하게 해서 열매가 또 갈라지거나 터지는 일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제가 고랑에 잡초를 매거나 베어내면 늘상 하는 일이 이렇게 일항 위에 올려서 덮어주는 일입니다. 흙이 유실되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텃밭을 에워싸서 두둑 높이만큼 판자로 이렇게 덧대거나 밭에서 나온 돌들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게 그 뜻이었군요. 저는 네. 왜 저걸 판자로 저렇게 해놨나 하고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틀로 보호하는 것인데요. 흔히 이걸 이제 틀밭이라고도 하고요, 상자 텃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쿠바에서도 이렇게 많이, 쿠바라든지 열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예. 여름철 뭐 스콜이라든지 이런 집중호우로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세워서 밭을 조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꽃대가 올라온 작물들도 있다고요. 네, 지금 텃밭의 풍경을 보면 이제 작년 겨울에 저장했다가 심어놓은 무와 배추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당근도 잎이 무성해져서 지금 꽃을 준비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겨울을 난 대파도 씨앗을 맺기 위해 꽃망울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확하는 작물도 있는데요. 벌써요? 예. 예. 겨울난 시금치와 쪽파, 부추는 수확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시금치는 이제 꽃대로 올려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수확철입니다. 꽃대로 올린 상태의 시금치는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먹어본 적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씨앗이 맺히면 먹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쪽파는 5월이면 잎이 말라서 땅속 줄기가 여름 휴면에 들어갑니다. 휴면에 들어간 땅속 쪽파 줄기는 캐서 양파망에 이제 말려서 두었다가 7월부터 다시 이제 파종할 수 있는 이제 종군이라고 하죠. 종군이 되고요. 네. 봄에 올 들어 처음 수확하는 부추는 정말 보약입니다. 향도 좋고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네. 꽃도 피고 작물도 피고 아까 멋진 꽃 그 나무도 있고 네. 굉장히 예쁘겠는데요. 네. 가을에 심었던 무스카리라든지 튤립, 수선화도 예쁘게 꽃을 피웠고요. 2월에 파종한 백합, 홍화와 완두도 싹을 땅 밖으로 내밀어서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두 넝쿨이 붙잡고 올라갈 것을 준비해 줘야 하는데요. 보통 가지가 많은 마른 가지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저는 가을에 파종한 보리와 밀 옆에 이렇게 파종을 했기 때문에 네. 따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보리나 밀의 줄기를 잡고 올라가면서 자라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네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 기대되는 작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아마 감자도 싹이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싹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죠. 예, 있었는데. 사실 매주 있었어요. 예.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3주 정도 되면 싹이 땅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 경우에는 흙을 긁어서 싹을 덮어주는 북주기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싹이 나오면서 흙 속에 줄기를 많이 묻어줘야 감자가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북주기를 할 때 완숙된 거름과 흙을 섞어서 이렇게 북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싹이 예뻐서 흙을 덮어주기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덮어줘도 또 이 덮은 이 흙을 뚫고 싹이 자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괜찮다. 네. 이때 또 씨앗 파종을 해야 할 작물들도 있잖아요. 네. 모종 가게에 열매 채소 모종들도 나와 있는데요. 가지, 고추, 토마토와 같은 모종들입니다. 벌써 노지에 심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게 찬바람을 쐬가지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거죠. 예. 보통 시설 하우스가 아닌 노지 텃밭에는 아직 심을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셨던 네네. 것 같은데 다음 달 정도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예, 5월 초가 되어서 최저 기온이 안정적으로 1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서둘러 심으신 분들이 계신데 진짜 걱정인데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뿌리 활착이 되지 않고 또 이게 질소 거름을 활용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정도의 날씨에는 이들 작물의 씨앗을 직접 파종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모종보다는 좀 더디게 자라지만 네.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도 한번 길러보시고 네. 씨앗을 직파하는 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서로 생육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농사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 퇴비에서 가스가 이제 생긴다 네. 그런 말씀 예전에 해주셨는데 이 네. 가스를 빼줘야 한다고요. 네, 미숙 퇴비로 밭을 만드신 분들은 퇴비가 잘 부숙이 되어 이게 가스가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퇴비를 주고 흙을 갈아준 다음에 이렇게 멀칭으로 검은 비닐을 이렇게 덮으신 분들은 네. 가스가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종 심기 위해 뚫어둔 구멍을 좀 확인해서 가스가 냄새를 맡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하지 않고 모종을 심게 되면 나온 가스에 의해서 모종이 타게 됩니다. 타버려요. 그 네. 냄새가 어떤가요? 가스 냄새가. 이제 약간 신경을 자극하는 매캐한 냄새가 그 납니다. 불쾌한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모종 심는 것을 이럴 때는 좀 늦춰서 가스가 빠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심기보다는 한두 포기를 심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볼게요. 3859님, 땅콩 씨앗 심기와 고구마 싹틔우기를 위해서는 언제 심어야 할까요? 지금 땅콩을 모종으로 키우는 방법이고 고구마는 이제 줄기를 키우는 네.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땅콩은 지금 3월, 지금쯤 이제 3월, 지금 4월이죠. 예. 네. 4월 중순쯤 키워서 한 3주 정도만 기르면 심을 수 있는 모종으로 5월 초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정도로 5월 자랍니다. 초에 심을 수 있고 지금은 네. 이제 모종을 기르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고구마 싹틔우기는 보통 이제 저희는 한 3월부터 이렇게 따뜻한 데다가 심어서 이렇게 싹을 틔우는데요. 지금부터라도 3월부터는 예. 지금 해야겠네요. 네, 지금부터라도 예. 좀 하셔서 대신 이제 많이 번지지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좀 싹을 틔워서 줄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구마는 지금이고 땅콩은 모종을 길러서 다음 달에. 네. 예, 예. 그래서 고구마는 보통 6월 중순 또는 5월 중순에서부터 6월 중순 사이 이렇게 심게 되니까 아주 여유가 있어서 그러네요. 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5720님이 가지 씨앗을 받아놨는데 육묘 과정을 안 하고 흙에 바로 파종을 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파종 시기입니다. 가지요. 네네. 근데 이제 씨앗이 자라서 이걸 드문드문 이렇게 파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팥씨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대파씨하고 같이 대파랑. 예. 섞어서 그렇게 파종하게 되면 이렇게 경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루 씨앗이 뿌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대파랑은 경쟁을 안 해요? 대파는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똑같이 두 가지 다 안발화성이라서 흙을 좀 충분히 덮어주면 비슷한 그 발화 습성을 가지고 네, 있는 네. 작물들입니다. 예. 7055님이 씨앗으로 노지 파종한 후에 물 뿌리기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씨앗 파종 후에는 반드시 물을 좀 충분히 반드시요. 뿌려줘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싹이 나올 때까지 계속 뿌려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처음 뿌린 물 때문에 땅이 좀 딱딱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씨앗 파종한 자리 근처를 호미 끝으로 이렇게 콕 쪼아주신 다음에 물을 뿌려줘야 이 씨앗까지 물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에 물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냥 뿌려도 상관없는데요. 나중에 보면 물에 의해서 흙이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호미 끝으로 콕콕 쪼아줘서 예.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3099님, 관장님 영농일지 어디서 구하나요? 그리고 엉개나무가 검게 돼 죽어가는데 처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벌써 영농일지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아마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나눔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든 영농일지가 아니라도 예. 이런 일지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엉개나무가 뭘까요? 엉개나무. 저도 처음 듣는 헛개나무. 관장님이 처음 들으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헛개나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좀 너무 과습하게 키우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32님. 씨감자를 사다 심고 조금 남았습니다.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소독 과정에서 약품 처리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씨감자는 이게 소독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본인이 이제 산 사람이 소독을 하게 돼 있어서 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답니다. 예. 568 하나님. 저는 울타리에 강낭콩 심으려고 하는데 언제쯤 심어야 좋을까요? 네, 강낭콩은 지금 파종 시기입니다. 예, 아마 이제 울타리 넝클로 올라가는 강낭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통 3월 말부터 4월 초 이때 지금이네요. 예, 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날씨를 감안해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8562님. 완두콩을 수확을 하셨대요. 네. 완두콩을 수확해서 바로 냉동을 해서 네. 밥에 얹어 먹고 있는데 이 냉동 보관 완두콩을 혹시 지금 말려서 씨로 사용해도 발화가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근데 되게 곡식 종류나 이런 씨앗 종류는 수확기가 황숙기 또는 이제 갈숙기라 그러거든요. 씨앗이 황색이나 갈색으로 바뀔 때 이게 장기 보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푹콩 상태에서는 냉동 저장할 때 씨앗이 죽습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예. 그래서 장기 저장하기 위해서는 황숙기 또는 갈숙기라 그래서 씨앗이 황색 또는 갈색으로 됐을 때 이걸 씨앗으로 삼으시고요. 이렇게 푹콩으로 수확하신 것은 드시기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 3562님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음 사연. 6169님, 옥수수 심을 때요. 고양이 사료도 같이 넣어도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예? 이걸 거름으로 활용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아, 고양이 네. 사료를 거름으로? 네. 예. 상관없긴 합니다. 네. 사실은 고양이 사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재활용할 때 품질이 좋은 것은 사료로 쓰고요. 품질이 안 좋은 것은 퇴비로 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용해도 되고요. 특히 이제 옥수수가 이런 사료 같은 게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 피해 뭐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좀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생거름도 굉장히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없긴 한데 굳이 고양이 사료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또 이제 고양이 사료에는 약간 동물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양이 사료가 많이 남았나 봐요. 좀 그러시게요. 버려야 되는 건가? 네, 별로 그러니까 추천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는다. 아까 관장님께서 엉개나무 처음 들어보신다고 했는데 955님이 엉개나무는 엄나무, 사투리라고. 엄나무. 그리고 5194님, 5756님, 2623님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엄나무의 사투리래요. 네.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돋아 있는. 알아요. 자, 또 0560님. 알로카시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만 계속 자라서 일주일 전에 3등분으로 잘랐습니다. 가운데 부분과 잎이 있는 윗부분은 물에 세웠더니 뿌리가 나네요. 이걸 언제 흙으로 옮기면 될까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흙에서 한 뼘 정도 줄기가 남은 상태로 화분에 그대로 있는데 싹이 언제쯤 나올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알로카시아 아세요? 아니요, 저 몰라요. 네, 토란처럼 생긴 집에서 키우는 관상수인데요. 근데 굉장히 잘 자라나 보네요. 네, 이렇게 좀 잘 잘라서 심는데도 막 네. 보통 물에 세웠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으면 지금 바로 흙으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지금 바로.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통 분갈이 할 때 보면
토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토란처럼 이렇게 자구가 생깁니다. 자구가 뭐예요? 좀 알뿌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렇게 또 포기 나눔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알로카시아는 너무 습한 과습한 환경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네.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한 여름철에는 주변 습도가 높으면 아예 물을 안 주기도 합니다. 오. 그리고 겨울철에도 춥기 때문에 물을 좀 덜 주고요. 그래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에 한 번씩 물 주는 정도로 이렇게 키우셔야 아주 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럼 거의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집에서 키우는 이제 관상수로 많이 활용하는 네. 거죠. 4705님, 땅콩, 호랑이콩 등의 밑거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콩과작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콩과작물들은 밑거름을 좀 덜하는 편입니다. 별로 안 한다고. 예, 많이 하게 되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덜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밑거름 전에 반드시 이제 석회비료라든지 아니면 재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토양을 이제 중화시키는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거름을 해야 될 때는 콩꽃 피기 직전. 네, 콩이 이제 첫 꽃이 피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바로. 웃거름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수명을 다 하거든요. 꽃을 피우고. 네, 그래서 콩꽃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웃거름 주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풍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 4088님, 요즘 대파 모종을 식재하는데요. 모종을 낱개로 분리해서 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몇 개씩 포기로 심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포기 이렇게 낱개로. 뽑으면 예.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모종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심었다가 대신에 옮겨 심기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파 정도로 이렇게 자랐을 때 그때쯤이 아마 이제 7월 말 8월 초 이쯤 될 텐데요. 그때는 이제 낱개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렇게 그래요? 심는 작업을 좀 키운 해주시면 다음에는 예, 그래야 굵어집니다. 네. 파가 굵어집니다. 같이 두면은 이제 계속 실파 상태겠죠. 서로 경쟁을 하니까. 네. 그럼 일단은 어떻게 심어도 되는데 네, 실파로 자랐을 때 한 7월쯤에는 딱 네. 나눠서. 네, 예. 965 하나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토종씨앗 가지 토마토 고추를 약 한 달 전 베란다에 포트를 마련하고 파종을 했는데 아직도 새싹이 안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예. 온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베란다는 낮에 햇볕이 좋거든요. 네, 온도. 그래서 보통 파종하면 새싹이 나오는 것은 한 열흘 정도면 새싹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늦어도. 예. 그래서 혹시 온도 관리라든지 혹시 또 나왔다가 너무 강한 햇볕에 이렇게 타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살짝 한번 흙을 이렇게 파서 자라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519님, 관장님 말씀에 용기가 생겨서 아파트 텃밭을 분양받아서 처음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분양받은 땅이 너무 진흙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심는 게 좋은지요. 네. 이거 좀 진흙이면 예, 이렇게 분양받은 땅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복불복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진흙인 상태면 토양을 이제 개량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다가 이렇게 섞어서 좀 개량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땅이 진흙인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토란이라든지 생강 뭐 이런 게 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심으시고요. 그리고 열매채소 이런 거 심고 싶으시면 그 주변에 심을 자리에 흙이라도 이렇게 마소토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한번 좀 배수라든지 통기성이 좋게 한번 만들어 보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선택이네요. 네. 그 땅에 어울리는 고구마 토란을 할지 네. 땅을 개량해서. 네. 자,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916님이요.
작년에 참깨를 심어서 잘 됐는데 올해도 심으려고 하는데 참깨요? 연작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참깨도 연작에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심는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15님 호박 모종은 한 구덩이에 몇 포기씩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호박 모종. 네, 보통 한 구덩이에 2개씩 이렇게 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2개가 다 자라도 솎아주지 않아도 밑거름이 충분하면 넝쿨을 많이 뻗어서 잘 자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심을 때 대신에 이게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고 옆으로 많이 퍼지는 작물이라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덮어서 수분이 좀 증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박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추울 수도 있습니다. 일교차 크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